안녕 노슬립, 클레이톤이야. 헤이븐의 지하에 들어갔던 날부터 내 인생은 정상적인 길에서 망한 길로 탈선하기 시작했어. 헤이븐에서 빠져나와서 시카고로 이사가기 전까지 그 마을은 내가 알던 마을이 아니게 됐지. 사실 갑자기 마을 사람들이 나를 적대하기 시작했어. 내가 매일 봐왔던 지인들이며 내가 좋아하던 사람들이 전부 나를 공격적으로 대했어. 가게나 식당은 아예 내가 출입도 못하게 했고 어디서든 거의 날 항상 힐끗거리고 째려보기도 했지. 내 친구 몇 명은, 물론 그 전부터 리즈와 제시의 친구들이라고 생각했던 애들은 다 같이 짝이라도 한 듯이 나한테 말도 안 걸더라. 그리고 학교나 직장에서 집으로 돌아올 때는 항상 적어도 한 명이 날 미행했어. 내가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범죄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는 것도 소용이 없었고, 컬트 집단 사람들은 매일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선을 지켰어. 10년 동안 고향이라고 생각했던 마을이 갑자기 날 쫓아내고 싶어서 안달이 난 건 굉장히 언짢고 불편한 일이었지. 그래서 당연하게도 난 외출을 잘 하지 않게 됐어. 히키코모리처럼 말이야. 대신 난 집에서 마을의 역사와 컬트 집단에 대한 조사를 하는데 몰두했어. 헤즈웰 성경책은 10번도 넘게 읽었지. 그릇이라는 게 날 집착하게 만들고 두려움과 매력, 궁금증과 공포를 동시에 머릿속에 채웠어. 리즈와 제시, 그 둘은 내 용의선상에 있었지만 그 둘 중 누구도 고대의 신의 신비한 화신으로 보이지는 않았어. 그래서 점점 더 집착하게 됐어. 심지어 앨런까지도 날 피하기 시작했어. 리사는 우리의 우정을 유지하려고 노력했고 완전 성자였지. 근데 내가 그걸 너무 어렵게 만들었나 봐. 그러다가 2011년 5월에 앨런의 생일 파티에 초대받아서 가게 됐어. 난 걔 생일 파티에 가기 싫다고 할 정도로 나쁜 자식이 아니었나 봐. 아마 다른 친구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으면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을 거야. 그리고 그건 사실이었어. 대부분의 시간 동안은 아무도 나한테 모질게 굴지 않았거든. 한두 명이 날 구석으로 몰고 가려고 했지만 그때마다 리즈가 교활한 미소를 지으며 나타났고, 그러면 그 자식들은 슬슬 뒤로 물러났어. 한편으로는 그게 리즈의 섹스 어필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그게 그년이 그릇이라는 증거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 스스로가 편집적 사고를 한다는 걸 자각하고 있을 때 직감을 믿는다는 건 참 힘든 일이지. 난 술에 취했어. 모두가 취했었지. 앨런은 정신을 놓고 취해서 거의 걷지도 못했고 나도 걔보다 상태가 나았다고는 못하겠어. 리사는 엘리자베스랑 말다툼을 하고 집에 일찍 돌아가 있었어. 그리고 그 후로 리즈와 제시는 리사가 얼마나 사이코 같고 집착이 쩌는지에 대해 미친년들처럼 지들끼리 뒷담을 까댔어. 물론 그건 심술구준년들의 개소리였고 난 듣다 못해 질려버릴 지경이었어. 앨런은 잔뜩 취해선 실실 쪼개면서 내가 집에 가고 싶냐고 물으면 싫다고만 말했어. 생일의 주인공께서 이쁜 여자애 둘이 자기를 두고 유혹하고 싸우는 걸로는 만족을 못했었나 봐. 리사를 향했던 깊은 충성심을 몰랐었다라면 그를 탓하지도 않았겠지. 뭐 그렇게 난 혼자 남겨지고 기분이 안 좋아졌어. 그래서 난 그 바에 출구로 걸어가는데 어떤 테이블을 지나치니까 갑자기 확 조용해지는 거야. 취하기도 했고 무슨 상황인지 혼란스러워서 그 테이블을 뒤돌아봤지. 아니나 다를까 거기 앉아있는 건 빌어 처먹을 헤즈웰 시장이랑
그 잘난 친구들이었어.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아마 그때 시장한테 맥주 마시냐고 공격적으로 묻고 또 지난 3년 동안 네 딸하고 인사한 적은 있냐고 물어봤던 것 같아. 그는 대답을 안 했어. 아무 말 안 하는 게 상책이었겠지. 감정 없는 미소는 지워지질 않았어. 그게 너무 역겨워서 작별 인사를 하고 출구로 비틀비틀 걸어갔어. 문을 열고 나는 그를 한번 뒤돌아봤어. 다른 사람들은 다들 날 째려보는데 거기 앉아서 웃기만 하는 시장의 얼굴을 잊을 수가 없어. 왜냐면 그때부터 조각이 났으니까. 그가 정체를 드러낸 거야. 그도 어쩔 수 없었겠지. 자기 딸처럼 제멋대로니까. 해주엘 시장은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손을 나에게로 뻗었어. 검지랑 약지로 날 가리키면서 말야. 데블 사인이지. 난 그 자리를 떠났어. 그리고 앨런네 집에 들러서 리사가 잘 있는지 보러나 가보자는 훌륭한 계획을 떠올렸지. 어쩌면 내가 거길 가지 않았던 게 다행일 수도 있어. 집에 가는 길에 웬 남자들이 몰려와서 갑자기 날 흠씬 두들겨 팼거든. 경고였겠지. 그리고 그게 경고라는 걸 내가 알기를 바랬던 거고. 심지어 강도한테 당한 것처럼 꾸미려고도 안 했어. 내가 다음날 아침에 그 바에서 2블록 떨어진 골목에서 발견됐을 때 내 핸드폰이랑 지갑엔 손도 안 댔다는 게 밝혀졌거든. 난 병원에 실려가서 4일 동안 입원해 있었어. 내 손목이랑 코를 부러뜨리고 갈비뼈에 금이 가게 해놨더라고. 경찰한테 이건 컬트 집단 멤버들이 저지른 짓이라고 말하니까 눈썹을 치켜 올리면서 무슨 음모론 같은 거냐고 묻더라. 물론 정신 나간 애들은 시장이 연루되어 있다고 생각했어. 당연하게도 날 공격한 사람들은 잡히지 않았어. 그 후로 나는 마을을 떠났어. 더는 버틸 수가 없었지. 대학교 근처로 이사해서 졸업했어. 그리고 시카고에 있는 IT 업계에 취직했고, 우리 엄마도 그 마을을 떠났어. 집엔 남자가 한 명도 없으니까 안전하다는 생각이 안 드셨대. 물론 지금은 올란도에서 혼자 잘 살고 계시지만, 그래서 엄마가 말했던 것보다 사실은 컬트 집단에 대해 더 많은 걸 알고 계셨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 아니면 또 편집증이 도진 걸 수도 있고. 시카고에서 2년 동안 상대적으로 평화로운 나날을 보냈어. 개체나 눈에 관해 배웠던 것들을 잊으려고 하면서 말이야. 적어도 2주에 한 번씩은 1세제곱미터의 철장에 갇혀서 광대뼈가 아프도록 미소 짓는 악몽을 꿨어. 물론 금방 있는데 적응됐지만 사귀었던 여자친구들이 도와줬고 같이 잤던 사람들이 도와줬으니까 정신과 치료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었어. 그치만 시간이 지나면서 순전히 정신력만으로 내 인생을 제 궤도로 돌리는 데 성공했어. 나머지 이야기는 너희도 알 거야. 2013년 7월에 앨런이 사라져서 제시가 노슬립에 글을 올렸지. 또 그때쯤 리사가 다시 마을로 돌아와서 자기 친구의 처녀 파티에 참석했어. 우리 집에 와서 하루 이틀 묵을 예정이었는데 걔한테 내가 발견한 것들을 보여주려고 했었어. 근데 걔가 나타나질 않더라. 문자도 해보고 전화도 해봤어. 답장은 없었지. 그러다가 리사가 도착했어야 할 날로부터 이틀이 지나고 앨런이 대신 나타났어. 그땐 걔가 술에 취한 줄 알았어. 말이 앞뒤가 안 맞고 이상했거든. 또 얼굴은 창백하고 야위어 있었고 이리저리 비틀대고 있었어. 계속 엘리자베스가 그리웠다고 말했지. 난 앨런한테
리사는 어디 있냐고 물었어. 네 빌어먹을 여자친구 말이야. 대체 어디 갔어? 앨런은 그게 누구인지 모른다고 말했어. 그래서 앨런이랑 싸웠어. 완전 병신이잖아. 근데도 걔는 계속 리사라는 애는 만나본 적이 없다고 말했고, 이제 그건 더 이상 문제도 아니라고 말했어. 엘리자베스만이 문제라고. 그게 다야. 물론 이해는 안 됐어. 그래서 걔한테 소리 질렀어. 내가 엘리자베스 싫어했던 거 알지 않았냐고. 근데도 앨런은 머리를 휘저으면서 계속 희죽희죽 웃음을 멈추지를 않더라. 앨런과 싸우고 있는 게 꼭 꿈속에 있는 것 같았어. 왜냐면 앨런이 농담을 하거나 날 속이려고 하는 것 같지가 않았거든. 무슨 말을 해도 앨런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 앨런은 계속해서 병신같이 쪼개기나 하면서 내 앞에서 잘난 체를 했어. 앨런은 결국엔 리사를 재미없는 찐따라고 말하면서 그녀의 존재를 인정했어. 리즈랑은 비교도 안 된다면서 말이야. 자기 입으로 단 한 번도 리사를 사랑했던 적이 없다고 했어. 그냥 걔가 익숙하니까 자기 곁에 둔 것뿐이라고 했어. 앨런의 말투나 사용하는 단어들이 꼭 엘리자베스 같았어. 그래서 나는 앨런의 얼굴을 주먹으로 쳐버렸어. 그랬더니 머리가 뒤로 꺾이다가 곧바로 제 위치로 돌아왔어. 무슨 펀치기계처럼 말이야. 다른 반응은 없었어. 순간 내가 때려서 얘가 넉다운이 됐나 싶었지만 앨런 다리는 비틀대지도 않았어. 그저 바보 같은 멍청한 미소를 지으면서 날 쳐다보기만 했어. 한 대 더 치고 싶게 말이야. 그리고선 아무런 말도 없이 앨런은 떠났어. 그게 내가 앨런이 살아있는 걸 마지막으로 본 때야. 앨런이나 리사는 그날 밤에 전화를 받지 않았어. 그 다음날엔 리사에게서 오타가 잔뜩 난 문자가 왔어. 자기를 좀 내버려 두려면서 지금은 그게 리즈와 개체가 한 짓이라는 걸 깨달았어. 리사의 썩어가는 몸을 조종하면서 그 문자를 썼겠지. 2013년 8월엔 앨런이 노슬립에 글을 쓴 걸 봤어. 별다른 설명도 없이 지 페이스북에 그 링크를 올려놨더라고. 그래서 난 클릭을 해봤지. 걔는 물론이고 마을의 다른 사람들까지 대부분이 실종됐다는 건 모르고 있었어. 제시의 글부터 시작해서 앨런의 글까지 전부 다 읽었어. 리즈가 글에 마지막에 써놓은 것도 전부 정독했어. 마지막까지 감염되지 않고 살아있던 년. 그리고 실마리가 풀렸어. 몇 년 동안의 단서들이 그게 리즈였던 거야. 리즈가 모두를 속여왔던 거라고. 아무튼 2013년 9월에 감염된 마을로 돌아갔어. 설명을 많이 하진 않을게. 충분히 많이 봤을 테니까. 그냥 엄청나게 훼손되어 있었다고만 해두자. 아무도 살지 않고. 난 제시, 앨런, 클레어처럼 승천한 자들이 마을을 돌아다닌다는 걸 발견했어. 물론 그 애들보다는 조금 덜 놀랐지. 그래서 그곳을 탐험하면서 싸우는 법을 익히고 내가 모을 수 있는 정보를 모았어. 난 감염의 면역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지. 감염자들은 점점 느려지고 정신이 나간다는 것도 관찰했어. 리즈가 자기 군대를 모으고 있는 것도 보았고, 내가 마을에 있는 동안 그년도 마을에 있다는 건 알아. 버려진 건물 중 하나에 숨어 있었겠지. 아무리 긁어도 사라지지 않는 가려움처럼 그년이 어딘가에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 걔도 내가 가까이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는지가 궁금해.
그래서 아무 건물에는 막 들어갈 수가 없었거든. 걔가 마을에 있으면 모든 감염자들이 예민해졌어. 여태까지 내가 알아낸 바로는 개체의 조종 능력이 감염자들과의 떨어진 거리와 상관이 있다는 거야. 개체와 그릇이 가까이 있으면 그 주변의 승천한 자들을 그들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거지. 그 영향력이 정확히 얼마만큼의 거리까지 도달하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1, 2마일 정도는 되는 것 같았어. 거리가 떨어질수록 조종력은 떨어지고 그러다 일정 거리를 벗어나면 승천한 자들은 자유의 몸이 되는 거야. 경험상 충분히 먼 거리에 있는 감염자들은 그냥 멈춰서 휴면기에 들어가는 것 같아. 자기 주인의 명령을 기다리면서 말이야. 물론 그 상태에서도 비감염자들을 공격하기는 했지. 마을 안에 들어가는 건 위험했어. 그래서 항상 조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마을 경계 밖에 숲으로 들어가 있었어. 최대한 안전하게 숨어서 노숙하면서 답을 찾아다녔어. 그 짓을 하면서 거의 6개월을 보냈지. 그러다 클레어가 온 거야. 결과가 어땠는지는 너희도 잘 알잖아. 마지막으로 마무리 지어야 할 이야기는 제시와 알렉스인 것 같아. 제트가 내가 죽인 첫 번째 사람이라는 건 말했지. 알렉스가 두 번째였어. 앨런의 낡은 아파트로 숨어 들어갔을 때의 일이야. 지하실 창문으로 들어가서 주변에 움직임이 있는지 주의하면서 그 어두운 복도를 걷고 있었어. 뭔가가 머리 위에 통풍구 안에서 기어다니고 있었어. 근데 그건 그냥 무시했어. 왼쪽에 있는 방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거든. 그래서 몸을 숙이고 상자 뒤에 숨었지. 그리고 눈만 내밀고 뭐가 있는지 보려고 했어. 거기에 알렉스가 있었던 거야. 알렉스는 앨런이 자기 글에서 써놨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태였어. 그래도 알아보긴 했지만 감염자들이 아무리 생기를 잃고 썩어가도 원래 그 사람처럼 보이게 하는 뭔가가 있었나봐. 일그러진 미소와 대머리, 눌어붙은 눈구멍에도 불구하고 말이야. 아니면 그냥 내 능력일 수도 있고 혹시라도 눈이 준 능력일 수도. 마을에서 날 공격했던 감염자들 대부분을 알아볼 수 있었거든. 오랜 친구, 동료, 선생님들 모두 아는 사람들이었어. 알렉스는 방의 가장 구석에 서 있었어. 어렴풋이 걔가 있다는 거 알아보기까지 몇 초가 걸렸지. 근데 걔의 모습이 너무 이상해서 옆으로 흔들거리지 않았다면 살아있다고 생각하지도 못했을 정도였어. 알렉스는 발을 보면서 아마 구석을 보고 있었는데 자기 바로 뒤에 있는 문을 정확하게 보고 있었어. 앨런이 2013년 알렉스의 등이 정확하게 90도로 뒤로 꺾여진 걸 본 이후로 더 심각하게 꺾여 있었어. 이젠 아예 머리가 땅에 닿아 있었고 몸이 정확하게 반으로 종이 마냥 접혀 있었어. 허벅지가 척추뼈에 닿고 발꿈치가 머리와 맞닿아 있었지. 그래도 잘 서 있긴 하더라. 어떻게 하는진 몰라도 말이야. 걔는 내가 문 옆에 숨어있는 걸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어. 그냥 뭔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이 발 저 발로 체중을 바꿔 싣고 있었어. 난 오랜 시간 동안 걔를 관찰했어. 내 눈앞에 있는 뭐가 있는지 알아내려고. 그런데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는 것 같았어. 그러다 어느 순간에 걔가 진짜 비활성 상태인지가 궁금해서 방 안에 빈 병을 굴려봤어. 병은 방 안을 가로질러서 반대쪽 벽까지 굴러갔고 알렉스가 움직이기 시작했어. 관절이 꺾이는 소리를 내면서 빠르게 병이 굴러간 곳으로 휘적휘적 걸어갔어.
머리는 질질 끌면서 뒤로 꺾인 자기 몸을 주체할 수가 없는 것처럼. 그리곤 벽 옆에 서서 몇 초간 숨을 가쁘게 쉬더니 다시 거기서 아까처럼 가만히 서 있었어. 그래서 다음 병을 던졌어. 아까 알렉스가 서 있던 곳에 날아가서 산산조각이 났지. 그러니까 갑자기 알렉스가 다시 움직이는 거야. 소리가 나자마자 바로 움찔하더니 척추뼈가 으스러지는 소리를 내면서 로봇처럼 바로 섰어. 마치 포옹을 바란다는 듯이 두 팔은 벌려놓고 말이야. 그리곤 삐그덕대면서 굉장히 빠르게 걸어갔어. 빠르게. 진짜 엄청나게 빠르게. 얼굴은 여전히 웃고 있었고 썩은 팔을 앞으로 내밀고 안아달라는 듯 했어. 굉장히 이상한 광경이었지. 알렉스는 2초 만에 방의 반대편으로 걸어갔고 거기에 살아있는 생물이 없다는 걸 알고는 멈춰서 뒤로 돌더니 팔을 떨어뜨렸어. 그러고는 몇 초간 주위를 살피는 평범한 인간처럼 가만히 서 있다가 코를 킁킁거렸어. 하지만 아무것도 없다는 걸 확실히 알아내고는 다시 허리가 꺾여서 허리가 땅에 닿았어. 그치만 허리가 꺾여있는 그 상태가 편한 것 같지는 않았고 마치 자세를 잘못 잡아서 불편하다는 듯이 허리를 폈다가 다시 접었거든. 난 계속 숨어서 걔가 허리를 접었다 폈다 다시 접는 꼴을 몇 번이나 더 보고 있었어. 그리고 캔이나 병을 던져서 내가 무얼 마주하고 있는 건지 연구했지. 움직이는 속도가 빨라진 건 승천환자들의 진화 과정 중 하나인 것 같았어. 고등적인 뇌활동이 보이지는 않았어. 거의 본능적으로만 반응하는 것 같았거든. 도마뱀처럼 말이야. 그치만 정말 빨랐어. 마지막엔 내가 있는 곳으로 걔를 유인해서 허리를 펴자마자 그 공허한 얼굴에 주먹을 날려봤어. 근데 더 이상 내가 알던 알렉스가 아니더라고. 영국에서 여기로 이사와서 남아있던 영국식 악센트 때문에 내가 놀려대던 아이가 아니었어. 수많은 밤을 함께 지새우면서 약에 취하고 개소리를 짓거리던 애가 아니었어. 여행자에게 길을 안내하던 안내자가 아니었단 말이야. 그저 썩어가고 생각 없이 먹이만 찾아다니는 지하실에 웃는 짐승일 뿐이었어. 같은 날 난 리사의 시체도 찾을 수 있었어.